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4월 6일 일요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튼 원하지 않든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게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혹시 이 조기 대선이 물거품이 될까, 무한정 미뤄질까 아주 조바심을 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빨리 발표해라. 확실히 한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법을 어기면서까지 꼭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무진장 지연을 시키면서 조기 대선 날짜를 바꾸거나 안 한다고 발표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이 해온 스타일을 보면 대차게 나라를 나름대로 끌고 가는 분이지만 결국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힘의 후보는 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선거기간 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후보로 되는 사람이 조중동이 2017년 선거에서와 태도를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선거에 자기가 획득해놓은 국민지지 51%를 버리지 않고 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그 51%를 안고 뛰어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1. 국민들 지지율로 보면은, 당 지지율로 보면은 2017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당 지지율로 보면은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플러스 뭐 안희정 이재명 합쳐서 민주당 쪽이 57%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힘은 다 합쳐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 한국당, 그 다음에 중도까지 다 합쳐서 그때 된 게 20%가 아니고 28%였습니다. 반 타작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어떠냐?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41%, 국힘에 대한 지지가 35%니까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 한 가지 끼워 넣어야 될 풋노트는 뭐냐? 국민의힘 35%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권성동, 권영세가 착각하고 있는 90도 절 한 분 하고 사과한다는 말 끝내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90도 절하고 그냥 끝내고 뭐 민기적거리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지휘부 총사퇴하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가야 된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는데 뭐 제가 밖에서 아무리 용선들 뭐합니까? 그 말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지금 우리 35%가 민주당 41%에 비해서 한 6, 7%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 35%로 미끄러진 것도 대통령이 석방되신 후 집에 가 계시고 메시지를 안 남기니까, 대국민 메시지 안 남기니까 그냥 계속 떨어진 겁니다. 이 35%는 온전히 국민의힘 자체가 만들어낸 지지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형이 2017년에는 민주당 계열의 지지가 57%인데 비해서 우리 당 지지율, 이렇게 보수 쪽 지지가 중도까지 합쳐가 28%였다면은 지금은 민주당이 41%, 우리가 35%니까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게 일단 당 지지율로 봐서는 그나마 그때보다는 선거를 해볼 만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후보에 대해서 봅시다. 2017년 후보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지지 32%, 안희정 17%, 이재명 8%였습니다. 다 합쳐가 58%인데 지금은
뭐 김부겸, 뭐 김경수, 뭐 김두관이가 8일인가 7일쯤 자기가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했지만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재명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현재까지 의사를 표시한 거는 이재명과 조국뿐입니다. 둘을 합치면 조국이 1%, 이재명 34%, 둘이 35%예요. 그리고 국힘은 그러면 어떠냐? 보수 쪽은 어떠냐? 우린 더 이상 여당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파면당했으니까. 어쨌든 보수, 국힘은 통틀어서 20%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가 반타작밖에 안 됩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희망적인 변수가 뭐냐? 유보가 2017년에는 유보가 22%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8%예요. 그 회개한 숫자죠. 야당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으로 될 것이라는 여론이 퍼지고 있지만 그걸 더 넘어서는 숫자가 뭐냐? 이재명 찍을 마음은 없다.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3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계열, 쉽게 말해서 범야권 다 합쳐서 일사불란하게 192명이 돼지떼처럼 개떼처럼 우르르 몰려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192명대로 나오려면 68%가 이재명을 지지해야 되는데 62%가 지지를 해야 되는데 34%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재명을 보는 눈이 절대로 따뜻하지 않다. 그럼 이 38%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뭐 부정선거 이런 거는 그 다음 또 변수로 따로 두고라도 정상적인 투표를 한다면 정상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 진짜 투표를 관리한다라는 전제하에서라면 이재명이 34%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쪽에 있는 후보들 다 합쳐봐야 20%밖에 안 나오면은 38%의 유보층에서 우리가 3분의 1을 가져온다면은 뭐 나름 해볼 만한 게임도 됩니다. 그러나 후보 측면에서 보면은 2017년보다 우리가 훨씬 불리합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이 32%고 야당 계열이 37%, 참 57% 나왔지만 우리는 사실 홍준표 24%, 그때 안철수 21%, 40% 넘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둘이 갈라지는 바람에 거기에 유승민까지 끼들어가는 바람에 문재인을 이기지를 못하고 우리는 3파전, 저쪽도 사실은 3파로 갔지만 문재인이 44%인가 받아서 41.1%를 받아서 우리를 이긴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2017년에 후보의 지지율로 본다면 후보 숫자가 지금 우리 현재 2025년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냐 홍준표냐 이것의 문제인데 그분들이 통합이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우리가 졌습니다. 이번에도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면은 게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38%의 유보 중에서 얼마를 우리가 가져오느냐. 그 얼마를 가져오는 건 유보라는 숫자 중에 상당수가 중도라는데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중도를 끌어오는 데는 안철수만한 인물이 없다. 선거 시작할 때는 뭐 두각도 드러내지 않지만 투표할 때 사람들이 다 싫다. 이재명도 꼴보기 싫고 국힘에도 찍을 만한 사람 없다 이러면 중도로 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단 가정이 안철수가 밖에 나가가 중도로서 새로 당을 만들어가 그 표를 어마어마하게 20몇 프로 이상 38%의 3분의 2 정도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당에서 이긴 사람한테 얹어줄 때만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안철수가 나가서 당을 따로 만들어가 자기가 열심히 쌓아가지고 20몇 프로 되는 지지율을 우리 당에 뛰는 사람에게 다시 엎어줄지는 뭐 결국 후보 통합이 되는 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건데 안철수가 만날 거짓만 하고 있을지 이번에도 끝에 가서 그렇게 할지 이번엔 지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뻗장을 치면서 결국 우리가 이재명을 넘어서는 지지율을 못 얻을지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준표는 진작에 하고 싶어가 난리를 치면서 책도 내고 제7공화국이 어떻게 돼가야 된다 뭐 지금 잔뜩 들떠있고 공식적으로 자기는 8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게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에요. 그냥 국민들이 떠밀려 올라가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김문수가 당내에서 유일한 한 사람으로 후보로 된다면 해볼 만한 게임입니다. 근데 해줄 것인가 또 첫째 문제고 여기에 약간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게 뭐냐. 윤 대통령이 4월 5일날 나경원 의원을 사저로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차담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가 주고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대선에 관련된 거라면 나경원 의원도 숟가락을 얹을 걸 틀림없고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숟가락을 얹는데 참여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나 의원에게 그래 국민 지지 50몇 프로를 내가 이때까지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자산 가장 큰 자산을 네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 니를 위해서 내가 얹어주겠다. 끝까지 페이스메이커처럼 가다가 너에게 그 나를 지지하는 세력을 얹어주겠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이 오갔다면은 나경원보다는 참 김문수보다는 어쩌면 나경원이 더 유리해질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 이기냐. 후보가 누구냐가 첫째지만 두 번째 누가 이길 수 있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인 국민의 51% 50%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지지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가진 생각 대한민국 이 썩은 대한민국을 좀 바꿔보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지지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면은 윤석열이 내가 아니라도 이 사람이만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실어준다면은 그건 당선 거의 가능한 겁니다. 그 누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게 그 끝까지라는 의미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만 함께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서 이 대선에서 이겨서 내가 실제로 탄핵은 당했지만 엄연하게 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데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 약속인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래까지를 생각하셨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재명과 국힘의 후보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변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누구를 밀어주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 없이는 어떤 후보도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런 어떤 사람보다 현재까지는 김문수가 가장 유리해 보이지만 나경원이 대통령에게 특약을 받았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언론입니다. 결국 2017년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이번 탄핵에도 마찬가지였고 끝판에 와서 뭐 조선일보가 조금 돌아섰지만 그들이 속셈은 뭐냐? 윤석열을 살려가지고 개헌하도록까지만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떨쳐내자 집으로 돌려보내자는 계산이었기 때문에 그 계산 하나로 그 욕심으로 윤석열을 미는 것처럼 끝판에 와가 막 논조를 바꾸었지만 그들은 윤석열을 미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조중동이 선거 때 누구를 밀어줄 것인가. 만약에 우리 당에서 김문수가 단일 후보로 됐는데 조중동 성격에는 김문수가 조금 케미가 안 맞습니다. 굉장히 강성이고 조중동에 엎드리지도 않고 비비지도 않고 조중동 딱 싫어하죠. 그래서 소신껏 나가려고 하고 뭐 나름대로 김문수는 또 이 과거의 운동권 출신이니까 굉장히 진보 성향적인 정책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중동이 얼마나 우리 당의 후보에 대해서 함께 해줄 것인가. 그게 세 번째 변수예요. 그 네 번째 변수가 이재명이 선거기간 동안에 어떤 사법 리스크를 당할 것인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선거에 타격을 받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은 거의 변수는 변수지만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왜? 손학규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도 완전히 이재명에게 장악당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에 대해서 기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정말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법 리스크가 올스톱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법부가 알아서 기는 거예요. 헌재를 보십시오. 나라가 이 꼬라진데 87년 체제를 만들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이제 다음은 대법원 장악이에요.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의 말하면 대법원 고법 다 장악이 된 거나 다름없죠. 이 네 가지 변수에 따라서 누가 후보가 되고 누가 대통령의 뜻을 얻고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손을 얹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지분을 그냥 물에 씻어 보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 세 번째, 언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네 번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 선거에 직접적인 큰 영향은 안 미치겠지만 그게 불거졌을 때에 그래도 선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 이 네 가지 변수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단순 숫자로 비교해서 2017년보다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물론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때보다 더 유리한 거는 문재인은 특별히 문재인 개인 리스크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처럼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비호감이 가장 큰 후보, 그리고 가장 범법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호남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권 후보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시작하는 출발점이 어마어마한 이득점이다. 이익점이다. 100m 달리기에서 우리가 20m 앞서가지고 서서 출발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저는 국힘의 지도부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일치 단결해가지고 선거를 잘 끌어낼지 몹시 비관적이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한 그 네 가지 변수가,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고 이 국힘의 지도부의 형편없는 리더십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고 아까 설명한 그 네 가지 변수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선거를 지금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그냥 이재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로 대통령이 끝까지 달려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법질서를 다시 회복할 여유라도 찾을 수 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